홍콩 현지 시각 새벽 3시 53분. 거대한 보잉 747기가 통제력을 잃고 활주로를 벗어났다. 순식간에 정상적인 착륙에서 홍콩공항 27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한밤중에 금속 충돌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거대한 기체가 바다로 곧장 돌진하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항공기는 두 동강이 났고 수백 톤의 화물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4명의 승무원은 다행히 생존했지만 2명의 지상보안 요원은 목숨을 잃었다. 에미리트 스카이카고 9788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거의 7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비행하던 보잉 747기가 왜 착륙 직후 몇 초 만에 갑자기 활주로를 벗어난 것일까? 이 충격적인 항공사고의 모든 세부사항을 함께 깊이 파헤쳐보자. 2025년 10월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막툼 국제공항 남쪽 계류장에서 에미리트 로고가 새겨진 화물 전용 보잉 747기가 연료를 보급받으며 곧 시작될 인도양 횡단 비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다. EK9788편은 터키 ACT 항공사가 에미리트와의 운항 계약에 따라 운영했다. 계획에 따르면 두바이를 출발하여 약 6시간 50분의 비행 끝에 홍콩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등록번호 TC-ACF를 단 보잉 747-400BDSF는 기령 32년으로 여객기로 운용되다가 화물 전용 구조로 개조된 항공기였다. 이 항공기에는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CF6-80CE B1F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각 엔진은 약 28,100kg의 추력을 생성하여 최대 이륙 중량 397톤, 화물 적재량 최대 113톤, 항속거리 약 7,000km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비행에는 4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35세의 기장 아틸라 이을마즈, 44세의 부기장 잔데미르 울케르, 35세의 화물 엔지니어 자네르 두르구트, 46세의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 무자페르 투이두였다. 모두 튀르키예 국적이었다. 이는 아시아의 두 대형 물류 허브를 연결하는 전기 화물 운송편이었다. 현지 시각 오후 4시 50분 출발 허가를 받은 기장이 스로틀을 밀었다. 747기의 내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하며 계류장 전체를 진동시켰다. 수백 톤의 무게를 실은 화물기가 만 지역의 석양 속에서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하며 대륙횡단 비행을 준비했다. EK9788편은 공식적으로 두바이를 떠나 인도양을 가로질러 홍콩으로 향하는 약 7시간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다음날 새벽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긴 비행 내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었다.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 간의 통신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홍콩 시각 새벽 3시 25분 EK9788편은 착륙 준비를 위해 홍콩 관제구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비행 통제권이 광저우 관제센터에서 홍콩 항공교통관제로 이양되어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알렸다. 조종사는 고도를 약 1200m로 낮추고 항공기를 첵납콕 국제공항, 즉 홍콩 국제공항으로 향하게 했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분주한 공항 중 하나로 란타우 섬 앞바다의 매립지에 건설되었으며 주강이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활주로 북쪽 가장자리는 수면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이곳에서의 착륙은 항상 정확성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홍콩 공항은 3개의 평행 활주로와 첨단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일 수천 편의 항공편을 처리한다.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부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은 홍콩의 항공 관문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화물 운송 허브 중 하나로서 이 도시의 기술력과 현대적 계획의 상징이다.
홍콩 시각 새벽 3시 35분, EK9788편은 최종 착륙 단계에 진입했다. 조종석에서 첵납콕 공항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점차 선명하게 나타났다. 모든 파라미터가 안정적이었고 바람도 약하고 가시성도 좋은 착륙의 이상적인 조건이었다. 관제탑이 호출했다. 에미리트 9788 고도 3000피트로 하강, 방위 070 유지, 활주로 07L 접근 준비. 3000피트로 하강, 방위 070 유지, 07L 접근 준비. 에미리트 9788. 보잉 747기가 고도를 낮추며 착륙을 준비하던 시각, 항공기 아래 북쪽 활주로를 둘러싼 정비 도로에서 보안 순찰 차량 한 대가 이동 중이었다. 그러나 차량의 위치는 지상 운영 절차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벽 3시 45분, 관제탑이 운영권을 이양하고 착륙 허가를 내렸다. 에미리트 9788 홍콩 타워입니다. 바람 070도, 7노트, 활주로 07L 착륙 허가. 활주로 07L 착륙 허가 확인. 에미리트 9788. 허가를 받은 직후 기장은 속도를 조정하고 착륙 장치를 내리고 플랩을 펼쳐 항공기를 접근 축선상에 안정시켰다. 모든 비행 지표가 안전 한계 내에 있었다. 밖에는 활주로 07L의 불빛이 전방에 선명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새벽 3시 50분, B747-400이 홍콩 국제공항 활주로 07L에 바퀴를 접지했다. 터치다운은 상당히 부드러웠고 엔진 역추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속도가 균일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후 항공기가 활주로 길이의 절반 정도를 진행했을 때 조종사는 기수 부분에서 가벼운 진동을 감지했다. 747기는 갑자기 왼쪽으로 치우치며 중심축을 벗어나 북쪽 보호 펜스 바깥쪽을 이동 중이던 보안 순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극도로 강한 충격으로 항공기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수백 미터를 더 미끄러진 후 공항 인근 수역으로 돌진했다. 충격력으로 기체가 두동강이 났고 조종석이 있는 앞부분은 일부가 수면 위에 떠서 방파제에 기대어 있었던 반면 꼬리 부분은 분리되어 바다에 가라앉았다. 경보음이 공항 북쪽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방차와 구조대가 즉시 출동하여 20여 년간 첵납콕에서 전례 없던 혼란스러운 순간의 시작을 알렸다. 구조작업이 즉시 전개되었다. 4명의 승무원은 모두 다행히 생존했다. 그들은 비상구를 열고 구조 슬라이드를 펼쳐 구조되었다. 그러나 충돌한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의 보안 요원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약 2시간의 수중수색 끝에 잠수팀이 해안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가라앉은 차량을 발견했다. 30세 남성이 새벽 5시 55분에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 41세인 두 번째 사람은 발견되어 란타우 북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새벽 6시 26분에 사망이 확인되었다. 두 사람 모두 지상보안 부서에서 각각 7년과 12년간 근무한 베테랑 공항 직원이었다. 이는 1999년 차이나 에어라인 642편 이후 홍콩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치명적인 항공사고였다.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홍콩 특별행정구 산하 항공사고 조사국은 즉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단팀이 당일 밤 현장에 파견되어 최후 순간의 모든 비행 데이터와 조종석 음성을 기록하는 두 장치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와 동시에 현장 엔지니어들은 충돌 지역을 봉쇄하고 기체의 주요 파편과 침몰한 순찰 차량을 인양했다. 3일 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홍콩에 파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보잉,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사고항공기를 운영하는 ACT 항공사의 관리기관인 튀르키예 민간항공청 대표들과 협력할 예정이었다. 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홍콩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현재까지 EK9788편 사고 조사는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진행 중이다. 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 데이터, 블랙박스, 현장 흔적을 분석하여 초기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가설은 착륙 단계에서 항공기가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활주로 이탈이라고 불리는 상황으로 항공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하거나 안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가능성이자 현재 주요 조사 방향은 조종 시스템이나 감속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다. 착륙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한 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불과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동 제동 시스템, 엔진 역추력 메커니즘 또는 노즈 휠의 작은 오작동이라도 조종사가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 약 400톤의 무게로 보잉 747기는 완전히 정지하기 위해 수킬로미터의 거리가 필요하다. 제동력이 감소하거나 양쪽 사이에 불균형이 있으면 항공기가 매우 높은 속도에서 방향을 벗어날 수 있으며 몇 초간의 통제력 상실만으로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2008년 칼리타 에어 207편 역시 화물 전용 보잉 747기로 브리셀에서 날씨가 완전히 건조했음에도 제동 시스템 고장으로 활주로를 벗어났다. 조사관들은 이러한 기술적 결함이 전 세계적으로 화물기 활주로 이탈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가설은 인적 요인, 특히 조종 실수이다. 이는 업무 과부하가 높은 단계, 특히 조종사가 수십 초의 결정적인 순간에 속도, 조향, 제동을 조정하고 활주로를 관찰해야 하는 착륙 시 흔히 발생하는 원인이다. EK9788편의 경우 사고는 거의 7시간의 연속 비행 후 새벽 3시 50분경에 발생했다. 이는 생체 리듬의 영향으로 인간의 신체가 가장 피곤한 상태에 있어 반사 능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이다. 그 순간 항공기가 방향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조종사가 느리게 반응하거나 양쪽 엔진의 출력을 불균등하게 유지하면 추력이 불균형해져 747기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이 1993년 홍콩에서 발생한 차이나 에어라인 605편에서 일어났다. 기장이 강한 측풍과 과도한 착륙 속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바다로 추락했다. 마찬가지로 EK9788편의 경우도 착지 후 몇 초 내에 아주 작은 조작 실수만으로도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여 비극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 세 번째 가설은 환경과 활주로 상태의 영향이다. 기상 보고서에 따르면 맑고 가시성이 좋았지만 환경 요인이 간접적으로 사건에 기여했을 수 있다. 첵랍콕 공항은 바다에 인접한 매립지에 건설되어 해풍, 높은 습도, 염분이 있는 공기의 영향을 자주 받는다. 건조한 조건에서도 활주로 표면의 얇은 이슬층이나 바다 소금이 타이어의 접지력을 감소시켜 감속 단계에서 항공기가 미끄러지는 현상인 수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적어도 윈드시어 현상으로 유명하며 특히 EK9788편이 착륙한 활주로 북쪽 부분에서 그렇다. 항공기가 감속하는 동안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강도가 변하면 순간적으로 기수가 밀려날 수 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은 편향만으로도 조종사가 반응할 시간이 없어 이동 방향의 통제력을 잃게 된다. 홍콩은 과거에도 유사한 윈드시어 경보를 여러 차례 기록했다. 심각한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조사관들이 철저히 검토하는 요인이다. 네 번째 가설은 지상 조정과 항공교통 관제의 실수이다. 또 다른 조사 방향은 지상 부서와 관제탑 간의 조정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정비 차량, 구조 차량, 보안 순찰 차량을 포함하여 활주로 근처를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임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상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EK9788편이 착륙하는 시점에 보안 순찰 차량 한 대가 북쪽 활주로 보호 펜스 외곽 지역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위치 통보 절차에 오류가 있거나 차량과 관제탑 간의 통신 신호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차량이 활주로 안전구역보다 그리고 규정보다 가까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순찰 차량이 펜스 외곽에 있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정 절차의 작은 혼동만으로도 결과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역사에서 많은 대형 비극은 종종 지상 조정 실수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1977년 테네리피 사고는 활주로에서 두 대의 747기가 충돌하여 58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0년 싱가포르 항공 006편은 조종사가 수리 중으로 폐쇄된 활주로로 잘못 진입했다. 따라서 조사의 중심이 여전히 기술적 요인과 착륙 조작에 집중되어 있지만 홍콩 항공사고 조사국 전문가팀은 사고 발생 밤에 전체 지상 조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다. 관제탑과 지상 차량 간의 통신 신호, 감시 레이더 작동, 순찰 차량의 위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재분석되어 사고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에 기여한 운영상의 허점이나 조정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가설은 적재 구성과 화물 균형이다. 여객기와 달리 EK9788편과 같은 화물기는 화물칸 내 화물의 분배와 고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팔레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항공기 양측의 중량이 불과 수백 킬로그램만 불균형해도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는 등 배치의 작은 편차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제동 또는 감속 단계에서 관성력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아 항공기가 이동 방향의 안정성을 잃고 활주로 중심 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내셔널 에어카고 102편 사고가 있다. 당시 이륙 중 화물칸의 무거운 화물이 뒤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무게중심이 급격히 변화하여 불과 몇 초 만에 항공기가 추락했다. EK9788편의 경우 비행 내내 안정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조사관들은 여전히 팔레트 잠금 시스템, 화물 고정 스트랩, 하중 균형 데이터를 전부 점검하여 화물 구성이 간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여섯 번째 가설은 경보 및 지상 감시 시스템의 고장이다. 홍콩 국제공항은 활주로 침입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운영 중인 활주로 지역에 물체, 차량 또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습한 환경, 높은 전기 간섭 또는 비동기 유지보수 조건에서 지상감시 레이더 센서가 일시적인 오작동을 겪어 관제탑으로 전송되는 신호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이 보안 순찰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면 관제탑은 차량 운행 중단을 요청하거나 착륙을 연기하라는 조기 경보를 받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오류나 감시, 신호 간섭으로 경보가 적시에 활성화되지 않은 유사한 사고가 전 세계의 많은 공항에서 기록되었다. AAIA는 현재 항공기가 접근하는 순간 신호 오류나 경보 지연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의 지상 레이더 시스템 데이터와 자동 경보 로그를 전부 분석하고 있다. 일곱 번째 가설은 복합 원인의 연쇄이다. 마지막으로 조사관들은 사고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항공안전조사에서는 여러 보호층이 동시에 뚫리는 사고 연쇄를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치즈 모델이 사용된다. 제동 시스템의 경미한 결함, 조종사의 느린 반응, 착륙지역 근처 순찰 차량의 우연한 존재 등 몇 개의 작은 허점만 결합되어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현대 항공조사에서 점점 더 많이 적용되는 분석 방향이기도 한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고는 하나의 단일 결함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의 연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원인만 찾는 대신 조사관들은 기술적 요인, 인적 요인, 조직 절차, 환경 조건을 포함한 전체 운영 그림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비행이 짧은 몇 초 만에 어떻게 비극으로 변했는지 정확하게 재구성한다. 현재 홍콩 항공사고 조사국의 조사는 NTSB, 보잉, 제너럴 일렉트릭의 지원을 받아 계속 진행 중이다. 블랙박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기 직전 마지막 몇 초 동안의 전개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석되고 있다. 예비 결과는 앞으로 몇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EK9788편 사건은 항공 안전의 취약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남아있다. 기술, 조작 또는 조정 절차의 작은 편차 하나만으로도 재앙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25년 이상 안전하게 운영된 후 첵납콕 공항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행 내내 안정적이었던 보잉 747기가 안전하게 착륙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왜 바다로 돌진한 것일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